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촉발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고는 주장하지만 먹튀다, 기업 사냥꾼이다 이런 경계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확대에 상장사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김우진 교수, 한양대 경영학과 이창민 교수,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앞서서 저희가 행동주의 펀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김우진 교수님, 이 행동주의 펀드 저희가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행동주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예, 그 행동주의 원래 이 투자자가 또는 그 이 펀드라는 것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팔면 됩니다. 그렇죠. 주식을. 네,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 룰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이 주식을 팔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이 행동주의는 주로 미국의 연기금에서 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예. 그 대표적인 데가 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캘퍼스라고 부르는 거기 왜 연기금들이 이걸 먼저 시작을 했냐면 연기금들은 기본적으로 투자 전략이 패시브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투자 비중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특정 주식이 마음에 안 들고 막 샀다 팔다 할 수 없고 삼성전자 비중 20%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패시브 전략은. 그다음에 이 연기금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이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팔면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거운 거죠, 몸이. 그런데 그 투자 대상 회사가 뭐 문제가 있다. 주가에 문제가 있고 지배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원래 경제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손 들고 네. 이런 거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네. 월스트리트 룰인데 네. 이걸 팔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게 이 행동주의의 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행동주의 펀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펀드가 취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쪽에 좀 중점을 둔 그런 펀드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네네네. 그 어떤 전략들을 보통 말하면 되는 근데 이제 전략이라는 게 이제 주로 저평가된 주식을 네네. 원래 이 펀더멘털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을 해서 네. 다양한 방식의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이런 게 이제 투자 전략인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행동주의 그러면은 무슨 적대적 M&A 뭐 경영권 탈취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일반적인 행동주의는 굉장히 이게 단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공개 대화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어디다 보내요? 사측에?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지금 당신들의 배당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입장을 물어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호적으로 접근하는데 회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다.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공개로 주주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SM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에 한 거가 최초가 아니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네네. KB자산운용이라든지 해서 그 SM에 대해서는 공개 서한을 보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좀 불거지게 된 거네요. 그게. 이거는 이제 특히 작년에 이제 온라인이 네, 그 이창원 온라인 대표가 있는 파트너스와. 온라인에서 네. 그 3% 룰을 통해서 감사위원을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작년 주총에. 네네. 1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이거가 굉장히 현실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우리가 말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지금 경영권을 흔드는 모습을 네. 보이는 SM 그 온라인 파트너스가 네. 저는 지분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 1.1%더라고요. 네네네. 1.1%만으로도 이렇게 뭔가를 흔들 수 있는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째 주인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이수만 씨가 주인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은 다 이제 주주들이 n분의 1로 주인이니까 그래서 주인이 바뀐다기보다 원래 이 지배주주 20% 지분을 갖고 있는 이수만이라는 개인 창업자의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간 건데 뭐 주인을 바꾼다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네. 1%로 가능했던 거는 여긴 좀 특이한 사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수만 씨가
그 상법상의 지위가 없습니다. 이 회사에. 예, 경영진으로서의 지위도 없고 그다음에 이사회 멤버도 아니고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 실질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하는 데는 이사회하고 경영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경영진이 말하자면 온라인 쪽에 어떤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이수만 씨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경영진이 온라인 쪽의 의견을 반영한 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수만 씨가 계속 현장에서 경영진이나 이사회를 하고 있었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하나가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그 공정경제 3법 개정을 하면서 네네. 3% 룰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는 네네. 최소한 한 명은 퇴재두재 지분율이 3%로 제한된 상태에서 뽑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감사위원, 즉 사회이사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다른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겁니다. 이창민 교수님은 어떠세요? 사실 이 사안 좀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1.1%라는 지분을 가진 이 온라인 파트너스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뭐 대주주인 그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입지를 흔들고 뭐 하이브와 또 계약을 맺게 하고 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방금 김규진 교수님께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오고 있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죠.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SM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면 지분 구성이 소위 말하는 소액 주주들이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수만 최대 주주는 지금 현재 한 18%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 소액 주주가 실제로 문제가 됐던 건 이수만 최대 주주가 라이크 기획이라는 자기 회사를 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최대 주주 또는 총수의 사익 편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게 한국에서 꽤 오래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주주의 어떤 인지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자리 잡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SM하고 그 라이크 기획이라는 곳과 계약이 돼 있었던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곡을 거기서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수환 전 프로듀서의 소유로 돼 있는. 예, 라이크 회사인 기획은 이제 뭐 음반 관련 음악 자문 프로듀싱 계약을 하는데 네네. 이제 매출액 중에 최대 6%를 인세로 가져가는 받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 회사잖아요. 개인이 그러니까요. 100%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네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학계 용어로는 터넬링이라고요. 네네.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회사의 돈을 자기 개인 회사로 터널을 만드는 거군요, 네, 일종의. SM의 돈을 개인 아. 회사로 가져가는 행동을 했었기 이쪽 때문에 불로 가져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잘한 거는 네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된 거는 지난 작년에 3월하고 8월에 이미 공개 주주 서한이라고요. 온라인 파트너스가 SM에다가 이런 네네.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을 종료해라는 서한을 발송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총에서의 본격적인 표 대결이 들어가기 전에 네네. 어떤 경영진과의 합리적인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SM이 그 당시에는 답변을 딱히 잘 하지 않았나 보죠, 그러면? 어, 서한을 보냈는데도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근데 그때 이제 8월에 보낸 거예요. 예, 예. 답변 시한에 이제 네.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를 검토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계약 조기 종료가 되면 바로 공시하겠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준 거죠. 아, 근데 네네. 재밌는 거는 네네. 제가 주목하는 건 그때 사실은 그 발표가 나고 SM 주가가 그날 한 13% 뛰었어요. 아,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요즘 소액주주나 주주가 어떤 지배구조 또는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네.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주주들께서는 포인트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건 사실 이수만 최대 주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네네. 사익 편취나 그런 네.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하이브나 누가 오던 간에 그런 문제가 어떻게 풀릴 건가가 주가를 반등시키는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예. 그렇죠. 뭐 지금 카카오도 껴 있고 하이브도 예. 껴 있고 막 또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왜 아직은 알 네.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온라인 파트너스의 대표는
보니까 현재 주가보다 훨씬 많이 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보여 있는데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이 뭔가 어필을 함으로써 결국 라이크 기획과 SM 간의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펀드 운영 방식과 좀 다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펀드를 이제 운영하는 운용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특정 회사에 투자가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으면 돈을 넣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자신들의 예상대로 그대로 실천되기를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펀드의 운영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요즘 흔히 행동주의 펀드라고 부르는 이런 행태의 펀드 운용사들은 네. 어떤 경우냐면 조금 더 적극성을 내보이는 거죠. 회사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경영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된 관행이 있었을 때 네. 조금 전에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일정 지분을 이제 매집을 해놓고요.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네. 의견을 물어보는 이유도 철저히 자신들의 투자 펀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견을 물어봤었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 내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알아야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더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SM 인수전에서도 온라인 파트너스가 똑같은 전략을 그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만들어 놓고 회사의 잘못된 그동안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요인들을 도려내고 있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도 물어보는 학생들이 또 있던데 이 참여연대가 예전에 했던 것과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하는 게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좀 다릅니다.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시민사회단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관행과 싸우는 것이고 이런 온라인 파트너스와 같은 이제 자산운용사들이나 펀드 운용 주체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회적 계도 캠페인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냐면 일단 그 대주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경영권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회사들이 본인들이 좀 설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사회는 주주하고는 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압박을 했었을 때 설득이 좀 용이하거든요. 온라인 파트너스가 최근 그래서 이슈하고 있는 또 다른 산업군이 은행권인데 은행권도 역시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그 사주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를 설득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어떤 내부적인 특정 요인으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목격이 돼야 그걸 도려내야 다시 고평가가 되니까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펀드를 운영하는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온라인이 개입이 되면서 SM과 라이크 기획의 계약이 조기 종료가 됐고 이후에 이수만 이제 전 프로듀서는 하이브와 손을 잡았고 SM에서는 또 카카오가 들어오면서 일종의 세대 결처럼 좀 돼가고 있는 양상인데 현재 구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온라인이 어쨌든 개입을 해서 뭐 액션을 취하고 이랬던 부분이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크 기획과 SM 간의 계약이 종료됐고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뭐 이런 변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역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어떤 행동주의 펀드가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그래요? 이 SM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라이크 기획입니다. 라이크 기획. 이게 다 모든 걸 촉발을 한 거고요. 아까 우리 이창훈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라이크 기획은 자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라이크 기획이 SM의 자회사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00% 자회사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버는 돈이 다 SM 거니까. 그리고 SM 주주 거니까. 근데 이 라이크 기획은 개인 회사예요.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SM이 발생하는 매출의 6%를 인세로 가져가는데 그게 연간 100억 원을 가져가요. 아, 연간 100억이요? 연간 100억 원을 가져가서 그게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1000매덕, 2000매덕에 이릅니다. 그 돈이. 근데 아까 이수만 창업자의 지분율이 한 18%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 중에 네. 한 푼도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SM의 내부로 있었으면 이 배당을 받는다면 이수만 씨는 18억 가져가고 지분만큼 가져가겠죠. 지분만큼 네, 가져가고 네, 네, 네. 나머지 80억, 82억은 일반 주주들 n분의 1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그 회사의 이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배주주가 유출하는 것을 막고 그러면 80짜리 회사가 100으로 올라가겠죠. 이게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기본적인 인식이고 그런 측면에서 라이크 기획과의 그 계약 종료가 핵심적인 이슈고 앞으로 하이브가 이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네네.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 지금 그 라이크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라이크 기획과 SM 간의 계약이 조기에 종료가 됐잖아요. 근데 조기 종료됐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하이브가 와가지고 지금 거기는 이수만 씨랑 한 편이니까 그렇죠. 다시 할 수도 있죠. 다시 할 수도 있고. 근데 계약이 종료된 상황 이후에도 계속 로열티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10년간 500억인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 아닌가요, 교수님? 그것도 정확한 계약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예. 어쨌든 지금 구조 자체는 그렇잖아요. 하이브와 이수만 창업자가 손을 잡은 상태고 SM과 카카오가 일종의 손을 잡은 상태로 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투명하지 않았던 가려져 있었던 어떤 지배구조나 또 주주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가 그렇게 될까요? 근데 뭐 그거는 수많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의 역사가 거의 한 30년인데요. 네네. 행동주의에 그러면 그간에 이제 수많은 분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은 너무나 많이 관찰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기대가 있는 거죠. 향후에 중장기 기업 가치가 개선될 것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단지 주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업 실적이나 중장기 기업 가치가 개선된다는 연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뭐 해외 연구 결과 말씀드리면 잘 안 다가오실 텐데 사실 그냥 국내 주식시장 최근에 보시면 네네. 그냥 국내 주식시장이 그냥 온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SM도 계속 주가 오르잖아요. 오르죠. 계속 오르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상태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 남양유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남양유업이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한엔 컴퍼니 네네네. 거기한테 이제 회사를 넘기는 매각하니,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문제가 좀 꼬여 있는데 하여튼 그 안 하게 계약 됐죠, 그 당시에. 그 계약을 맺을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거기에 회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전후로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네. 주가가 거의 한 50% 정도 뛰었어요. 전후로.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배주주 총수의 어떤 사익 추구라는 것들이 국내 대기업들에 많이 이제 잠재돼 있고 그게 이제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들이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때 그 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한행코에 넘기는 거니까 자기는 물러나겠다는 거니까 회장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회장이 사라지는데 주가가 50% 뛴다는 거는 그만큼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한국 시장에서 전례를 보시면 예,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번 케이스에서도 주가가 뛰고 있어요. SM 주가가 뛰더라고요. 근데 하이브는 지금 주당 12만 원씩을 매입해서 지분을 25%까지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하이브는 갖고 있는데 이게 될까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소액주주들이 뭐 팔아야 될 텐데 12만 원에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이브의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의 어떤 목적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뭐 예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네.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이렇게 불공정한 경영권을 행사했던 사례들과 싸웠던 시민사회 단체들의 전례를 보면 네네. 그때는 목적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실을 보거나 여러 가지 부당한 이익을 부당함을 당하더라도 네네. 계속 그걸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적이 다른 거니까요. 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먼저 이런 SM의 지금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을 일으켰던 온라인 파트너스나 카카오 측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파트너스는 이런 시민사회 단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를 해서 잘못된 관행을 없애면 이 SM의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네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이걸 한 거고요. 그
판단에 동조하고 자신들도 이익이 일부 같이 제휴 형태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카카오가 같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가 공개적으로 12만 원에 지금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본인들이 뭔가 자신들이 장초에 목표로 실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비용을 또 치러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자신들이 거둘 수 있는 수익이 더 약하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들은 그 관행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수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다시 수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금 하이브가 뛰어들었는데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네네. 아직 우리는 계획이 없고 우리는 지금 뭐 경영권에 우리가 행사할 생각도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약간 뒤로 빠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수만 회장의 잘못된 관행과 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사로서 이익과 수익 이런 걸 보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앞으로 흘러가는 판세를 지켜보는 게 제일 적합할 겁니다. 일단은 온라인 쪽에서는 우리 흔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 뭐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해외 네. 행동주의 펀드 같은 행태를 네. 보면 네.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외에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펀드 운용사들이 상당히 역사가 깁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례를 보면요. 본인들이 그 다음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로서 어떤 회사를 나름대로 협상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제약을 가할 때 자신들의 이전의 여러 가지 그 성과들이 레코드로 남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익만 편취하고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회사에 근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입혔다라고 하면 엘리엇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 뒤에 지속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도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회사들이 그 뒤에 근본적으로 훨씬 주주 가치를 실현하는데 우호적인 상황으로 계속 바뀌어왔다라는 레코드를 반드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또 어디에 들어갔었을 때 또 많은 우호 세력들을 모으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먹튀다 무조건 이렇게 모든 것을 함몰시켜서 생각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라도 먹튀한다면 그 다음 온라인의 스텝에는 꼬일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부정적인 시선이 들어올 수. 그래서 온라인이 처음에 SM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큰 은행권이나 더 네네. 큰 어떻게 보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 SM을 가지고 행동주의 펀드로서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이름을 알리려고 판단을 했던 것은 일단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ESG의 기조, 그래서 공정한 지배구조라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쉽게 달성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SM에 대한 지적들은 뭐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본인들이 처음 제기한 문제점이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SM은 음반 판매량만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하이브보다 작년에는 더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1조 1,000억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런 게 모두 맞물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종잣돈으로 충분히 흔들어댈 수 있는 규모였고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것인데 여기서 적지 않은 성과를 재무적으로 보이지 못하면 그 다음 스텝은 많이 꼬일 겁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일단 이게 성공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주가를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르잖아요. 지금. 이제 12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네.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스템이랑 조금 다른 게 네. 오스템은 19만 원에 공개 매수 가격을 냈는데 지금 19만 원까지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SM은 12만 원에 공개 매수가가 나는데 12만 원을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이 공개 매수에 응할 유인이 굉장히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네. 그리고 왜 12만 원 하겠어요? 네, 게다가 세금도 내야 됩니다. 세금도 있어요? 네, 이거를 공개 매수에 양도소득세. 응하면 장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장외에서 팔면 세금도 안 내고 10만 원보다 비싸게 판다면 네. 공개 매수에 응할 이유가 없는 세금이 거죠. 꽤 되죠? 한 22%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한 세율은 네네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도 이거는 안 파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럼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겠네요. 그러면은 하이브가 지분을 취득하기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하이브가 하이브가 공개 매수해서 충분히 지분을 네네. 취득을 못하면 못하면. 이수만 씨 지분만 취득하는 셈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럼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을 못 다다르지 취득할 못하는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원래 공개 매수가 네. 얼마 이상을 취득하는 걸 또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얼마 그 미니멈이 안 되면은 네네. 아마 공개 매수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50원짜리인데 네네. 뭐 어떻게 해서 이게 100원에 올랐는데 100원에 팔고 다시 50원이 됐다. 네네. 그럼 먹튀죠. 그렇죠. 근데 50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뭘 해가지고 주가 100원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100원에 팔았어요. 네. 근데 주가 계속 1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건 먹튀인가요? 주가 올랐잖아요. 네, 펀더멘털이 낮은 회사에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주식 가치가 50에서 100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밸류가 올라간 거죠. 주주 가치가 제고됐다. 주주 가치가 제고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매각했다는 걸로만 제 생각에 먹튀라고 비판하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건 주주 가치 제고 활동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게 뭐 30만 원 얘기를 하는데 네네. 3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온라인에서 만약에 털고 나와요. 예. 근데 주가가 급락해요. 그러면 먹튀죠. 그럼 먹튀인데. 그건 먹튀죠. 만약 30만 원 뭐 얼추 그 선에서 움직인다라고 네. 하면 그건 먹튀로 볼 수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털고 나온 이후에 주가가 더 중요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소위 뭐 먹고 튄다는 표현을 쓰는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네네. 아니면 사라질지 네네. 그거는 주가에 달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사안을 정말 하나하나 들어보면 오늘 이 시간이 한 전체를 다 써도 좀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좀 짧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셨던 오스템도 예. 그런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왜 강성부 펀드라고 불리는 이 KCGI 또 여기도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대로 주주 행동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투자금 회수를 했더라고요. 어떠세요? 여기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주주 가치 제고한 겁니까? 강성부 펀드는 지금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생겨버려가지고 조금 스트레스가 꼬인 측면은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일단 먹튀랑 연관이 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를 먹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먹튀라는 건 원래 이제 말의 근원을 따져보면 네네. 행동주의 펀드의 먹튀가 아니고요. 인수합병하는 펀드들을 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건 행동주의 펀드와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구별하지 않고 혼재해서 쓰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국 사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발목을 잡는 거는 제가 보기엔 론스타라는 이 아픈 기억이 외환은행. 있어서 이제 론스타 얘기만 나오면 다들 분노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도 저런 놈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나쁘게 같아요. 보는 거군요. 네. 근데 그거랑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실제로 인수합병 펀드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그 먹튀라는 행동을 주요 전략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기도 오해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강성부 펀드가 한 달 만에 주식을 팔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모펀드 연합군이라는 제3의 변수가 다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 달 갖고 있다가 주식을 팔았다고 그래서 이거를 먹튀라고 규정하는 거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차익은 거둔 거죠, 그래도. 예, 차익은 KCGI 에서. 거뒀는데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펀드가 자기 주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차익을 거뒀다고 그래서 문제를 삼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차익을 것 같고요. 거뒀다라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뭐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네네. 그것도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갔는데 네. 애초에 들어가서 기업 경영진하고 대화를 하는데 기업 경영진이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팔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팔고 나온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행동주의 펀드의 탓인가요? 예. 오비락 아닐까요, 근데? 예. 그러니까 가끔 잘못 매매면 오해를 받을 수 이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이제 전후 분석을 하는 걸로 네. 단순하게 이제 결론을 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꼬이는 수도 있다는 거를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먹튀 뭐 이런 표현은 사실 누가 뭐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보는 판단의 영역이잖아요. 네. 쟤네는 저렇게 했어라고 뭐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속내는 잘 알지 못하지만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판단되는 영역이라면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내가 어떻든 간에. 근데 그러면 제가 네. 보기에 이제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네. 모든 행동주의 펀드의 속내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 수가 그리고 없으니까. 이면 계약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패턴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이제 1개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팔고 나가고 이런 케이스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만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보면 적어도 제일 보편적인 게 한 1년 이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이상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온라인 케이스도 보시면 온라인이 최초의 문제 제기를 공개 주주 서한이라는 걸 띄운 게 작년 3월이에요. 그럼 그때 벌써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들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벌써 그럼 거의 1년 다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은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주주총회 전에 적어도 한 6개월 이전부터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길게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참 박정 교수님, 네. 저 오스템 제가 좀 더 말씀드릴까요? 네, 오스템 말씀해 주세요. 네. 오스템이 SM이랑 지금 대비가 되면서 네네. 비슷한 측면도 많고 네. 다른 측면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 오스템의 지금 새로 강성부하고 온라인은 비슷한데 네네. 전략도 비슷하고 새로 들어온 게 오스템은 MBK라는 그 사모펀드입니다. 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네. 거기는 전략이 뭐냐면 이 회사를 통째로 다 사서 네. 상장 폐지까지 시켜서 밸류업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자기들이 그거를 팔아요. 재상장을 시키든지 뭐 제3자한테 팔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런 덩치를 더 펀드입니다. 키워서 나중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삽니다. 네, 아예 통으로 통째로. 상장을 폐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성부 펀드가 이걸 매각을 하게 된 원인은 이거는 MBK 때문에 그렇습니다. MBK가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는 원래 팔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19만 원보다 더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더 간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 공개매수에 응했냐면 이게 지금 그 MBK 쪽에서 50% 이상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되면 네. 나머지 일반 주주들을 이렇게 축출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스퀴즈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원래 상법상으로 엄밀하게는 그 95% 이상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5%들은 이제 복잡하니까 네네. 이 현금으로 네. 주가에 대한 그 금액을 주고 이제 100%로 만드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는데 네. 한국에는 그 95%까지 없어도 주총 특별 결의할 수 있는 정도 그 지분만 있으면 교부금 주식 교환이라는 걸 통해서 나머지 주주들을 축출할 수가 있어요. 그 비율이 50%예요? 아니 그 비율은 뭐냐면 이게 제가 적어놨는데 출석 주주의 3분의 2, 그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 주주의 3분의 2요?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네네. 그러니까 한 50% 언저리 있으면 이게 이제 보통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주주총회 다 안 오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강성부 펀드의 걱정은 뭐냐면 자기들이 이번에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았다. 네. 근데 MBK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부금 주식 합병을 통해서 본인들을 이제 축출을 당하게 되면 그때 가격이 19만 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거를 롱텀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밸류가 19만 원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MBK랑 딜을 해서 우리는 좀 남겠다라고 하고 싶은데 예,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MBK라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신들은 필요 없고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9만 원보다 밑으로 갈 가능성을 고려를 하면 지금 팔고 나가는 게 낫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박 교수님 어떠세요? MBK랑 그 공개 매수했던 게 주당 19만 원이었는데 지금 최근 주가는 19만 원을 하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떤 당초의 목표를 추진했다가 그게 뜻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으면 주가가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TNG 같은 경우도 네. 담배 부분과 인삼 부분을 나눠라라고 쪼개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걸 두 개를 나눴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같이 있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주가의 큰 반등이라든가 뭐 어떤 전향점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들은 이런 어떤 주가를 바탕으로 한 여러 결과들, 또 주가만 보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결과를 보고 의사결정을 다시 되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걸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좀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 여러 가지 요인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행동주의 펀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지배구조의 어떤 문제, 그다음 회계적인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해소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님 어떠세요?
뭐 어떻게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전체적인 시장에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혹은 뭐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근데 그건 아까 이제 저희가 행동주의 펀드 얘기하고 주가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네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주가가 뛰는 거는 그게 뭔가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없애줬다.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눌렀는데 네네. 그걸 없앴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로막는 장벽이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봐야죠. 근데 아까 얘기한 이번 SM도 그렇고 남양유업도 그렇고 뭐 저희 이제 한국 사회에 사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케이스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뭔가 언론에다가 뭔가 우리는 개입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순간 이제 바로바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를 없애는데 이 지배구조 개선,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돼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라고 뭐 저 같은 사람은 지배구조라고 주로 얘기를 했지만 네네. 예를 들면 뭐 남북 관계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 케이스를 한 300개 정도 가지고 주가 분석을 해보면요. 네네. 사실은 남북 관계는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되겠지만 네네. 이제 남북 관계라는 건 워낙 오래되고 이제 시장이 이미 너무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변수라는 생각이 없군요. 그냥 예. 향수로 그냥 자리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냥 뭐 일종의 뭐 상수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어떤 하는 주가 거군요.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엔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 주식시장 지수 얘기를 할 때 미국은 얼마만큼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만큼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네네네. 4배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2배뿐이 못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영향을 그러니까 미친 거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의 핵심 원인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네.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가. 예. 그러니까 지금 사례들이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해도 예, 예. 그거야 뭐 이론이고 해외 사례지 이럴 수밖에 없지만 네네. 지금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건 충분한 설득력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교수님? 같이 보세요. 네. 지배구조, 불투명한 지배구조라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무슨 순환 출자가 어쩌고 막 이런 거. 맞아요. 그게 아니고 네네. 라이크 기획이 불투명한 지배구조입니다. 라이크 기획이. 자회사가 아닌데? 개인 회사, 이게 네.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상장 회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창업주들이 개인 회사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개인 회사들이 거기다 원료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그러면서 상장 회사 주주들한테 n분의 1로 돌아가야 될 이익을 n분의 1이 아닌 자기들이 그냥 일단 오로지 얼마를 띄고 그냥, 얼마를 띄고 그다음 나머지 가지고 n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러면 n분의 1을 할 때 분자가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펀더멘탈 가치를 낮추는 거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죠.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이게 이제 업계에 사실 공공연한 비밀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교수님 한국 사람들이 왜 상장한지 아세요? 가치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비상장 상태에서 상속을 하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이 회사가 알짜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럼 세금이 많이 나와요. 수익 가치도 있고 자산도 많고 그러니까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비상장인. 비상장인데 그럼 이걸 상장을 시켜요. 예. 상장을 시키면 그럼 이제 주가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누르는 거죠.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아. 뭐 이렇게 해서 국세청한테 야 우리는 이 상장인데 주가 기준으로 세금 매겨달라. 이래서 상장을 한다는 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치를 떨어뜨리는 액션을 떨어뜨리려고 취하는 상장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가치 높이려고 상장한 거 그게 아닌가? 상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소가 안 되는가. 이해관계가 불일치 정도가 아니고요. 이해관계가 반대예요. 반대. 아예. 일반 주주들은 우리는 주가가 올라야 좋은데. 그렇죠. 근데 이 지배주주들은 오히려 낮은 게 좋아. 왜냐하면 지배주주들은 어차피 주가에서 자기들이 생활비를 쓴 게 아니고 네네. 다양한 비자금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낮은 걸 선호하는 거죠. 상속세 때문에. 낮아야 세금도 덜 나오니까.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의 아주 핵심을 잘 짚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행동주의 펀드들이 투자 후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을 좀 보면요. 네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비전이라든가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한 47% 정도 되고요. 네. 이사회의 일원이 되거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는 방식이 한 38% 되는 것 같고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한 또 30% 정도, 그리고 뭐 유휴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요구 사항이 한 30%, 그리고 공개적으로 어떤 사업 제안을 하는 뭐 주주 제안 같은 형태가 한 2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외 다 합쳐서 일반적인 행동주의 펀드들이 투자 후에 하는 방법인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나라 시장에 딱 하기 좋은 방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진의 잘못된 보상 문제들, 우리 사회에서 계속 고질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이사회의 어떤 뭐 장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아직 활용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글로벌리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움직이는 여러 추세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갔다라고 추정되고 있는 회사가 한 583건인데 2022년 기준으로 이게 500건을 거의 비슷해요. 약간 줄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17년도가 40개 회사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2022년에는 100개 이상이 돼서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네. 2017년도에 행동주의 펀드에 영향을 받은 회사로 간주되는 회사가 한 3군데가 있지만 네. 올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게 47개 회사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10배 이상이 늘었군요. 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행동주의 펀드 회사들이 투자 후 영향을 미치기 제일 적합한 회사 군집이 여기 많은 그런 주식시장이라는 게 현재 판단이 되는 거죠. 우리 시장이. 예. 그러다 보면은 상장사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방어 수단이 없다. 너무 공격만 들어오는데 방어를 막아낼 수 있는 게 없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포이즌 필이라든지 뭐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영권도 일정 부분 막아주고 하는데 우리는 없다. 이런 게 도입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죠. 이제 상장사나 이런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동주의 펀드랑 인수합병을 전문하는 펀드를 구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일단 얘기고요. 왜냐하면 보통 적대적 M&A나 뭐 이런 것들 예, 행동주의 펀드는 이제 적대적 M&A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온라인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해진 게 네네. 온라인은 지분 1%고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그러는 거에 그치는 전략이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하이브가 들어오고 카카오가 들어오면서 이게 뭐 인수합병 경쟁이 돼버려서 온라인이 원래 추구했던 게 그 SM을 인수합병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의 오해가 막 증폭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꼬여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발전을 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거는 개념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을 그 논점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글쎄요, 저는 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상당히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엔 드라마 탓인 것 같은데 예전에 기업 사냥꾼 와가지고 굉장히 바늘질로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싹 다 빼먹고 가고 이런 이미지가 휩쓸어 굉장히 가죠, 그냥. 네. 큰데요. 사실은 미국이 지배구조 선진국인데 미국이 지배구조가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건 1980년대 초반.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모멘텀을 만든 건 사실은 인수합병 전문 펀드들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 이제 적대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영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한테 주어진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은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경쟁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파이낸스에서는 이걸 경영권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영권 시장이라는 건 당연히 경쟁이 붙는 거죠. 네. 예를 들면 SM을 경영을 잘 못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우리가 더 경영을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장악해서 경영권을 가져가겠다. 이거는 물론 그 와중에서의 단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CEO 입장에서는 이런 압력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게 되잖아요. 그게 경쟁의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배구조를 추동시키는 게 미국이었고요. 그래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제도적 방어 장치도 있고요. 네네. 실제로 미국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해외 자본이 인수합병 들어오는 거를 실질적으로 법으로 막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위해를 거, 끼칠 수 있다, 뭐 위해를 이런 끼칠 거겠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법으로도 막기로 했는데 그런 건 굉장히 일부 산업에 국한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뭐 인수합병을 전반적으로 법으로 블락을 하고 있다거나 막 막고 이런 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한국은 제가 보기엔 M&A 방어 장치는 대기업들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래요. 네. 아, 더는 필요 없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주총에서 표대결인데요. 네네. 예를 들면 지배주주라 불리는 사람의 직접 지분은 작아도 이건 복잡한 지배구조 얘기인데 저희는 뭐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좀 주목을 하는 거는 저희가 자사주 가지고 자사주를 다른 기업에 팔아서 이렇게 교차로 예를 들면 뭐 네이버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갖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네이버 주식을 갖고 있고 이게 다 전략적 제휴라는 이름으로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호주주 확보의 목적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다 합치면 뭐 제가 보기엔 주총에서 그런 사람을 뚫고 나가서 어떤 다른 펀드들이 표대결로 표대결에서 이긴다? 이겨내기는 힘들다라는 거군요. 그리고 이분 그거는 미국에서조차 그런 사례 많지 않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인수합병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추가적인 장치는 필요 없다. 예, 저는 절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떠세요? 네. 어떤 생각이세요? 저 이제 이 교수님 답변이랑 결이 굉장히 비슷한데 저도 일단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차등 의결권이랑 포이즌 필을 도입을 하면 네. 엘리엇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그 공격과 방어수단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엘리엇 행동주의가 하는 거하고 포이즌 필하고 차등 의결권하고는 이게 공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차등 의결권 포이즌 필 도입을 해도 온라인을 하고요. 엘리엇 그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SM을 인수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 M&A에 대한 이게 얘기인 적대적 거죠. M&A에 대한 네. 방어수단이지 방어수단이지. 액티비즘에 대한 방어수단이 아닙니다. 행동주의는 아니다. 행동주의에 대한 방어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더라도 이건 행동주의를 막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게 필요 없네요, 그러면. 네? 그럼 필요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행동주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않고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행동주의를 막아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또 철학적인 이슈지만 저는 막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예, 막을 수도 없고 이걸로는 그럼 M&A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네. 그 이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 한국에서는 일단 계열사를 통한 지분과 자기 지분이 어느 정도 20-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적대적 M&A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강성부 펀드도 뭐 삼자연합해서 했었지만 결국은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적대적 M&A라는 게 성공을 한 케이스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방어수단이 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러한 그 경영권 방어수단이 있냐면 미국은 다 분산소예요. 그러니까 CEO가 지분이 없어요. CEO가 지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군가가 와서 지분을 매집해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단들을 만들어 준 거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 추가적인 장치는 필요 없다. 추가적인 장치는 뭐 필요 없어도 없을 수 될것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거 도입하면 주가 별로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권위주의 시대 때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지 않았습니까? 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죠. 우리가 지방자치하지 않던 옛날 시절에 그때는 서울시장 내부 공무원 시절에는요 공원도 없고 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축제가 어떻게 보면 선거를 해야 네. 책임을 져야 경영진이 이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저는 행동주의가 우리 이 그런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민주화 이런 거랑도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도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한 그동안 오해가 많이 불거졌던 건 2016년도로 기억하는데 엘리엇이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을 때 그리고 2018년도에 엘리엇이 똑같이 현대모비스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언론이나 많은 여론의 반응이 해외의 기업 사냥꾼이 우리 기업을 뺏어간다 이런 논조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방송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6년도에
2013년도에 엘리엇 행정주의 펀드가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난 뒤에 2017년에 삼성전자는 자사주 일부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뒤로 배당 성향도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16년도에 배당이 570원이었던 것이 2019년도에는 1,400원까지 늘었어요. 주주 가치가 올라갔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 엘리엇이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여기에 대한 여러 어떻게 보면 경영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2019년도 주총에는 사회이사 2명을 선임하는데 그때 가장 독립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사회이사가 외국인을 선임했거든요. 이런 여러 변화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긍정적인 기능도 꽤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뭐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진 교수, 이창민 교수,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 행동주의 펀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순기능이 부각되곤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시세 차익에만 몰두하는 투기 자본이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도 존재를 합니다. 이 같은 논란은 다음 달 주주총회 시즌에는 더 극대화될 수 있을 텐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직접 해내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